대선까지 딱 2주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을, 윤석열 후보는 호남권을 찾아 민심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울산과 포항을 찾았고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2시에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장동 의혹의 그분이 아니다라고 사실무근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조재현 대법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던 자필 메모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화동인 1호의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두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김만배 씨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어휘가 나오거든요. 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유동규 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보도였는데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는 일단 그 녹취록에 봤을 때 저분이라고 언급이 되면서 그분. 네. 정확하게 좀 저분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 것 있고,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김만배 씨 언급을 할 때 처장을 지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다라고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지목이 됐던 거고 이게 대선 전국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실명이 언급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게 따라서 이제 좀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또 추후에 뭐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기자회견에 조 대법관이 임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간략한 내용, 오늘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만배 씨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리고 딸들이 이제 빌라에 거주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딸은 함께 거주하다 각각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타인 명예의 중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강하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사안 관련해가지고 네. 검찰의 수사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는 이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결백을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공개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명예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사실이 아니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나타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법조인이고 법관인데 그것도 대법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사안에 불려 나와서 공식 석상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흘러왔단 말이죠. 네. 이 이슈가 그렇다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이 그동안 그분으로 자신을 언급해왔던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왔던 것이 이제 최근의 흐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조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 대법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좀 자연스럽게는 이재명 후보 쪽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 대장동 의혹은 뭐 쉽게 어떻게 가려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있고 또 그 의혹의 방향이 한 방향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쪽에 대해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봤을 때 뭐 사법적으로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특검을 하자고 해도 그것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특검 같은 경우도 뭐 물리적으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대선 뒤에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법정에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책임 있는 정치인인가, 정치 세력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이고 해명이고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후보들과 정치인, 정당들의 가장 큰 의무다. 이것은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준비했던 질문 내용도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나는 100% 확실한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은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대법관의 연루 여부하고 또 별개다. 그 윤석열 후보 쪽의 책임 이것은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이미 이제 표현이 수위가 상승한 것이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썼던 어휘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법인 아니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이 게이트의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특정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 공세의 고삐를 더 늦춘다거나 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어쨌든 당시에 사업 결정을 하는 책임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책임 이것을 묻는 여론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해명이나 반박을 하는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과 얘기하거나 유감의 표시를 하고 나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미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은 윤석열 후보자가 김만배 씨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었느냐, 둘이 유착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대장동 세력이 그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빠져나갔던 이유가 뭐냐, 당시 주임 검사인 윤석열 후보의 책임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가닥을 잡고 역공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한테는 오히려 좀 유화 제스처가 큽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거에는 주적이 있고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 적들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후보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각을 세운다라고 친다면은 안철수 후보까지 적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구성 중에는 국민의힘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설령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지라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 쪽도 상당수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을 놓고 막판까지 이제 지지층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정치에서 싸움이라는 건 대놓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상대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서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싫은 사람들 이 이제 막판에 사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전략을 또 민주당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또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가 보완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통합적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를 이제 통합 대상으로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연대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이라도 던지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온건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대선 후보를 향한 제스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보면 기본소득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꺼낸 부분도 있어요. 물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한 번은 안 하겠다는 아니죠. 약간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또 꺼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거대 세력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기본소득론자가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근데 지난 경선을 거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돌려 세우는 악효과가 있다. 이건 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좀 뒤로 밀어두는 그런 모션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걸 꺼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나타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심상정 후보는 진보색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보수색 이 색깔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좋게 보면은 중도 실용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선명성이라든지 또 분명한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이 퇴색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다시 꺼냄으로써 네. 색깔을 선거 막판에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를 재론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대 투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인가요? 이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한
표심을 좀 잡겠다라는 네.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의 냉엄한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공약을 던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저 후보가 돼야지 이게 되고 저 후보가 떨어지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저 후보를 꼭 뽑아야겠다. 이렇게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평소에 공약을 내기 전에 정치 세력들이 취해왔었던 정책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눈여겨보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아픈 구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공약을 몇 개를 제시를 한다고 해서 표심이 오거나 이렇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안 되는 것이 일단은 각 정치 세력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이 비슷비슷하게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차별화가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들을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놓는 이유는 뭐 끝까지 어떤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이런 것이다. 그냥 선거를 앞두고 그 전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선거 득표용으로 던진 것만 아니고 이런 방안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기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겠지만 또 하나의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가 과거 경선에서 너무 대립각을 세웠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자기는 잘못했다라는 오늘 또 SNS 메시지도 있었는데 그분이 영향을 많이 준 걸까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것이 크게 이재명 후보 측에게 아직까지도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결국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을 주로 강성 친문 혹은 이제 반이재명 성격의 친문 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많긴 합니다. 과연 그것 때문인가? 그런 유권자들 때문에 그 지지율의 격차가 나타나는 건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은 격차가 나타나게 만든 유권자층을 친문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 대선에서 각을 세웠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급부로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보면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각을 세웠던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차별성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을 자신이 흡수하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서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데 그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죠. 네. 그럼 차별화는 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아하.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결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차별화하기보다는 대통령 긍정평가층이라도 흡수를 해보자. 네. 예,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그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뭐 그래도 아직까지 남은 목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는 싶을 거예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나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하고 또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분명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쪽이라도 확실하게 흡수를 하자. 예, 그래야지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전북으로 갔습니다. 여러 번 갔네요. 네, 뭐 일단은 호남권이라기보다는 서해안권 이렇게 잡고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물론 여론조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영남이든 호남이든 간에 민주당 그리고 혹은 이제 국민의힘 이쪽 후보를 향해서 결집하는 여론들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영남 쪽 여론은 슬슬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될 것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경선 후보 시절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더 극복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호남 쪽에 들르지 않는다. 정말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계속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호남 지역을 가면서 했던 얘기 중에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뭐 평론가들도 했던 얘기고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최대한의 확장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정치 세력과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해왔던 유권자층을 다 뭐 자신을 찍지 않는 유권자로 돌리지 않겠다.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윤석열 후보의 특징은 정책적으로 어떤 중도 확장을 꾀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영남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안보, 경제 여러 이슈에 걸쳐서 거의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 지향해왔던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으로는 중도 확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를 포함한 그 또 다른 유권자층을 상대로 이제 펼치는 캠페인은 현재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나중에 민주당을 다시 찍으시더라도 이번에는 아니다. 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파고드는 그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였는데 현재 민주당은 뭔가 좌파 혁명 세력이다. 아.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좌파혁명 세력이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옛날 색깔론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보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은 도덕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좌파 혁명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를 꺼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 또한 자유주의적이지 못한 언사가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또 가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데올로기 논쟁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도 가고요. 또 DJ 전 대통령의 생각에 있는 목포 신안군 하이도도 찾을 예정인데,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 전략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중도화하지 않으면서도 확장 전략을 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역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역사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별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도 굉장히 많은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로, 그것 자체로 이제 중도 확장의 효과를 낸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략을 이제 서로 간에 엇갈려가면서 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기 쉬운 이유는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좀 편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한국 정치의 특징인데 김대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집권 세력이 지금 남아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하고 뭐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아직도 큰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추앙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동학혁명 또 언급을 했는데, 이 동학혁명을 언급하면 진보적인 거냐 이렇게 인상을 받을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동학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도 동학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학에 대한 뭐 역사적 평가 이런 것들은 학계에서는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국민적으로 기려야 될 역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부담 없이 어떤 후보든 좀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어제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본다면, 먼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9억 원대 차익 얻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의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아직 김건희 씨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로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뭐 유죄인 것 같다, 무죄인 것 같다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 대응은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의 요구를 받고 계좌 거래 내역을 당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곧바로 홍준표 후보 측에서 다 공개하지 않았다,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1차 작전이 있고 2차 작전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 계좌를 당시에 공개했었던 것은 1차 쪽에 국한돼 있었고 2차 쪽에서의 계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공개했던 계좌 말고도 다른 계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경위는 어찌 됐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개가 굉장히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 측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윤 후보 측이 해명을 할 때 그 계좌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이렇게 통장을 믿고 맡겨놨는데 손해를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차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를 본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좀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또 다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그런 부담을 또 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지난 경선 때 성남에 주소를 둔 회사에게 정치 자금을 지급했다라는 의혹과 함께 부인 김혜경 씨한테는 전용차 또 전담 운전기사를 두고 여기에 비용은 정치 자금으로 냈다라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경선이 2017년 경선도 있고 21년 작년 경선도 있는데 경호업체라고 계약을 해서 그 경호업체를 추적을 해보니까 뭐 사무실에 갔더니 뭐 사람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업체, 이건 방역업체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업체하고 같이 쓰고 있었다거나,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싶은 예, 그런 회사들이 이번에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에게도 지급을 한 나름대로 좀 액수가 두둑한 그런 것들이 또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에 이 후원금, 이제 경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 후원금을 통해서도 모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비만 지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종의 이제 이것도 공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의혹이죠. 의혹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업체를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 뭐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지급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경호업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페이퍼 컴퍼니 같지 않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경호가 아니라 어떤 지원 쪽에 가깝다, 이런 오늘 이제 해명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이 공방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얘기는 이제 단일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계속 왜 이 부분이 결렬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와의 좀 약간의 계속 설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딜까요? 설전이. 이번 설전은 이제 단일화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 단일화가 안 되게 되었는지, 결렬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인사가 물밑 협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자이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뜻과 별개로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뜻과 별개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어떤 뜻을 정확하게 담보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대로 그냥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 안철수를 접견하겠다 이런 의미를 했다고 그렇죠.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배신자가 있었다라고 던졌는데 이제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또 그 사람 누군지 밝혀라라고 하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물론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보도된 것들이라든지 양측 입장이나 주장이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뭐 협상에 나온 인사라고 하는 그 인사가 이제 진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의 정리된 주장, 입장, 이런 것들을 갖고 단일화 협상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그런 물밑 대화들은 다 무허가 업체다라는 그런 비유까지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악의, 선의 이런 걸 떠나서 좀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정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이 오고 가야 되고,
후보자 본인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거다. 네. 예, 뭐 사전 협상,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태도였던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어쨌든 뭐 후보들이 어떻게 언급을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물밑에서 계속 조건을 맞춰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조건은 다 정해져 있고 예스나 노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게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좀 맞춰볼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근데 왜 결렬 선언을 했느냐 이런 불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대하는 양쪽의 태도가 애초부터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저는 좀 의문스러웠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임하는 생각은 달랐지만 물밑 작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이 권한을 받고 왔는지 안 받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나 기대감 어린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은 단일화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물밑 대화에 임했던 사람들도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일례로 드러난 분이 선대위에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를 한때 했었던 안명진 목사거든요. 근데 안명진 목사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본인이 어떤 정권이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래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고 여기저기 만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뜻도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물밑 대화가 오고 가길래 좀 되는 줄 알았다,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좀 그런 상반된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 이야기까지 정치 이슈에 대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